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비즈니스 성공의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소셜IP허브 이병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기 창업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예, 제가 초기 창업자란 말을 썼어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학생이지만은 지금 우리 학생의 신분으로서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초기 창업자다. 내가 초기 창업자로서 지식재산권 전략을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지식 전략 교육이라고 안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제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첫 번째 초기 창업자,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접할 때에 여러 어떤 접하는 루트가 있을 겁니다. 나는 초기 창업자로서, 아니면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아니면 대기업 대표자로서, 아니면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시간은 우리가 초기 창업자로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대할 때 단순히 지식재산권에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의 비즈니스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디 VC인데 대표님의 회사에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이따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이러한 전화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상당히 좋겠죠. 저도 아직 이런 전화를 못 받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VC에서 우리 기업에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의사결정을 어떤 이유 때문에 내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렸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뒤돌아보시면. 기술력. 기술력 좋다. 네네네. 그럼 우리 앞에 계신 분은 뭐 때문에 VC에서 전화를 했을까요? 발전 가능성. 좋습니다. 옆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그렇죠. 앞으로의 가치가 500억, 1000억이 될 거다. 앞으로의 가치, 또 기술력.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봤을 때 내가 충분히 100억을 투자하면은 남길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아마 VC에서는 우리한테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또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향후에 기업을 창업하셨을 때 이러한 전화를 받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대표님, 우리가 왜 특허를 내야 되죠? 우리가 왜 디자인권을 출원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상표를 출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상표를 출원하라니까, 특허를 출원하니까 출원하겠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어.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특허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쉽게 카피하던데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특허를 출원해야 될까? 우리가 상표를 출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막 뺏어가던데 굳이 해야 될까? 아니면 더 나가서 중국이라는 곳은 특허라든가 상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제품을 뺏겨서 출시를 하더라. 뭐가 필요할까? 이러한 수많은 갈등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해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라는 거는 기술하고 우리의 브랜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그림을 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예, 칼, 검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 검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 그림만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더. 왜 아더라고 하셨죠? 왜 아더일까요? 뭐를 보고? 그렇죠. 그 아더가 땅에 박히는 거죠. 네네. 혹시 이 칼의 끝부분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왕관이 보이네요. 그러면 혹시나 이 칼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이 칼의 주인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 칼에 새겨진 문양만 보고서 이거
왕족들이 쓰는 그 검인가 보다. 아니면 땅에 박혀 있는 걸 보고 아더왕의 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외부에서 우리 기업을 볼 때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칼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서도 이 칼만 보고도 이건 아마도 이 칼의 주인은 왕일 거야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에서는 우리 기술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허를 10건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15개 가지고 하면 그 기업은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뭔가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디자인이든 뭐든 제품을 아마 만드셔서 출시를 하실 거예요. 자, 제품을 출시를 한 다음에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영업을 해야 돼. 알려야 되죠. 보통 마케팅 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알리려고 해요. 우리 제품은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막 알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제품이 좋다고 인정을 해줄까요? 뭐 인정을 해줄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는 설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건수를 보고선 저 기업은 우수한 기술 기업인가 봐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하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VC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와 기술과 브랜드를 기본적으로 보호하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우위를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이 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빨간 거는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창조적 지적 활동 또는 경험의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 타인의 사용을 배제 가능. 네. 재산적 가치를 뭘로 보호받는다고요? 네,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타인의 사용을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기술이니까 너 하지 마. 이거 우리 브랜드니까 쓰지 마. 우리 디자인이니까 쓰지 마. 우리 특허 썼네? 우리 기술 썼네? 그럼 돈 내. 쓰고 싶어? 그럼 돈 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권리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뒤에 권이라는 걸 붙여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자,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디자인권이든 상표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 번째 줄이에요. 뭐라고요? 타인의 사용을 배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타인의 사용을 배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특허를 획득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획득하니까 이 기술은 나만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독점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100%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획득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이거는 100%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권을 획득했어. 그러니까 이 디자인권은 나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쓰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작권에는 저작권과 전자인정권이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영업비밀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반도체 지적 여러 배치 설계, 데이터베이스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특허권이라는 것들은 용어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발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발명을 보호하는 건데 발명은 특허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특허법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시스템, 장치를 발명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특허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용신안인 게 나와요. 실용신안이라는 것은 특허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 무슨 프로세스를 보호하지만은
실용신앙권 같은 경우는 방법은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장치, 구조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보통 우리 야, 너 디자인 좀 바꿔봐 그런 말을 하는데 디자인권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어떤 물품, 예를 들어서 이런 음료수병, 이것도 음료수병이죠. 병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가 있는데 모든 디자인, 여기에 새겨지는 로고라든가 그것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물품의 형상화돼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로고를 할지라도 그 로고가 박혀있는 물병, 그 로고가 밝혀져 있는 뭐 포인터, 그래서 한 물품에 따라 디자인권은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권은 물품에 종속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표권이라는 거는 우리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보호해서 구체적으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식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라는 거는 식별력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거구나. 이 상표라는 건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이 제품을 딱 우리가 봤잖아요. 이 로고가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로고를 보고선 이 제품은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구나. 이 제품은 상표를 보니까 이 제품을 어디 회사에서 만들었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요자의 식별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하나는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상품이 사용되는 상품류가 있습니다. 상표라는 거는 상품이라는 그 자체하고 그 상품이 사용되는 그 류, 상품, 분류, 서비스류가 중요한 거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모든 물건에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이 지식재산권도 일정 기간 독점 배타권을 줍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등록을 받으면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내가 독점 배타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실용신앙 같은 경우는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되면 출원일로부터 10년. 이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면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면 등록일로부터 10년이에요.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딱 지나가면 다 풀어져가지고 뭐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상표권 같은 경우는 10년인 대신에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갱신을 하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특허권이라는 것들은 20년 동안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건과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 물건들을 제조하는 방법까지 보호할 수 있구나. 실용신앙은 특허하고 비슷한데 어떤 방법은 보호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품 같은 거를 형상, 구조 같은 거를 보호할 수 있구나.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로고라든가 그 디자인들이 어떤 물품의 형상화된 그 물품을 보호하는 거구나.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는 상품과 상품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들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특허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로고를 보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A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A라는 회사는 지금까지 물품을 되게 잘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하고 유사한 물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선 저 물품이 A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나 봐. 그런데 그 B라는 회사는 신장 회사인 거예요. 그만큼 어떤 가치라든가 신뢰성이 적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혼동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 상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와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20년 동안 독점 배타권을 주냐면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기술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디자인에 대해서 이 세상에 공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험으로서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점 배타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표 그렇다면은 특허든지 디자인권이든지 이미 공개해 버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특허권이라든가 디자인권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특허 출원을 생각하거나 디자인 출원을 생각한다면은 출원하기 전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것은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허를 출원할 거야. 요즘 디자인을 출원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그 아이템을 뭐라고 하죠? 공개되기 전에 항상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상표 같은 경우는 공개 여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상표 출원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 중에 많은 사람이 출원해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공개된 특허 기술, 이미 공개된 디자인권에도 특허 출원하고 디자인권을 출원하면은 특허청에서 등록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미 출원 전에 공개가 돼 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등록을 줄 수 없습니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상표 같은 경우는 내가 쓰다가 공개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출원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출원하면은 등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초기 창업자의 슬기로운 지식재산권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초기 창업자는 어떻게 이 특허와 실용신안과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사용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걸 사용하지? 그런데 창업자라는 건 뭐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초기 창업자는 일단 계속 살아남으셔야 돼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창업을 하시거나 창업된 회사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창업 기업의 할 일은 뭐냐면은 오늘도 살아있고 일주일 후에도 살아있고 한 달 후에도 살아있고 더 나가서 1년 후에도 살아있고 3년 후에도 살아있고 5년 후에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기업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줘서 아까 최초 봤던 100억의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해야 가치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기 거북이가 있어요. 아기 거북이. 아기 거북이가 방금 알에서 깨어나서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위에 하늘에는 뭐가 지금 떠다니고 있을까요? 예, 갈매기가 떠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아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무사히 얘들이 열심히 막 뛰어서 바다로 들어갔어요. 그럼 얘들이 무사할까요? 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바다 표범이라든가 물고기들 기다릴 수 있고요. 그 험난한 시절을 거쳐서 얘가 성장을 해서 3년 후에 5년 후에 다시 이제 바다 위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큰 게 돼서.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도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가지고 창업을 하지만은 그 창업한 기술 중에 1년을 버티고 3년을 버티고 5년을 버티는 회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회사를 창립한다면은 우리 회사가 1년을 버티고 3년을 버티고 5년을 버티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고 기는 애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날고 기는 분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비즈니스 아이템과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은 세상에 정말 수두룩합니다. 내가 어떤 기술을 생각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내가 진짜 어렵게 밤에 잠을 자다가 기술을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뛰어나고 내 친구한테 물어봐도 정말 뛰어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찾아보면은 이 세상 어딘가가 한 7사람 내지 8사람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등은 몇 명일까요? 예, 한 명이에요. 물론 창업이라는 것은 뭐 1등과 2등과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여하튼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모였고 우리는 뭐 협력자도 있겠지만 경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아이템과 기술은 세상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초기 창업자는 똑같다?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호랑이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요. 생김새를 보시면은 송곳니가 있죠. 얘도 송곳니가 있어요. 수염이 있죠. 귀도 쫑긋하고 색깔도 비슷하죠. 진짜 비슷해요. 근데 비슷하지만 같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동일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아마 모습들이 달라질 거예요. 10년 후에는 더 모습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1인으로 시작하고 특별한 어떤 공간도 없이 공유 오피스 가서 시작을 하고 아니면 정부 지원 작업을 받아 시작하고 뭐 개발자를 협력해서 시작하고 시작하는 모습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정말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냐에 따라서
똑같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비즈니스로 성공시킬 수도 있고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창업이라는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경력을 하나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창업을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기 뭐냐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특별한 뭐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를 세운 거예요. 뭔가 자기는 똘똘하다고 막 눈에 초롱초롱하고 보면서 뭔가 앞에서 스피치 할 때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술은요, 어떤 기술이고요, 뭐 구글과 페이스북에도 없는 기술인데 어떤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IR을 바라보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라도 지식을 뽑아줄 수 있는데 하면은 그냥 원 오브 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으면 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미국 특허증이에요. 이거는 한국 특허증입니다. 이 금장에 붙어 있잖아요. 나중에 특허증을 다 받아보시면은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도장들이 찍혀 있거든요. 아,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갔을 때 이 특허증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은 아, 기업들은 뭔가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가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그냥 창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업을 했으면은 창업을 했을 때에 그 생각이 있을 테고 내가 3년 후에는 우리 기업을 어떻게 만들 거야. 나는 3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현실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지금 너무 아침 일찍 와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 이따가 무슨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한 가지 얻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너무 앉아있는 게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앉아있지 마시고 저 뒤에 가서, 아니 옆으로 가서 서서 계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일찍 와가지고 오늘 이 강의장도 제가 확인을 하고 또 영상을 쭉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제 스스로를 발전시켜야 되고 오늘 강의 컨텐츠가 저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준비한 사람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와서 강의하는 사람하고는 뭔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정되어 있지 마시고 내가 의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앉아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의자 밖에 세상으로 나가셔서 내가 필요한 곳에 서 있는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지식재산권이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이 질문인데 요 세 글자는 뭘까요? 혹시 앞에 계신 분 뭐라고 채워 넣으실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권이 비즈니스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예. 혹시 다른 키워드를 넣으실 수 있는 분? 다른 키워드 세 글자라서 좀 넣기가 애매하네요. 그죠? 보통 될까요? 밖에 안 되겠죠? 지식재산권이 비즈니스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한테 해답이 없어요. 지식재산권이 비즈니스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특허가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업을 창업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기업은 특별한 기술도 없어요. 그래서 오픈소스에다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라는 것들은 뭐 신기하고 진보성 있는 거를 특허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 건 오픈소스를 갖다 쓰고 이미 나와 있는 소프트를 다운받아가지고 3D 프린터로 이렇게 쓱쓱쓱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우리 굳이 이거 다 오픈 소스 갖다 쓰는 건데 우리 특허 받는다고 해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해 버려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실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식재산권이 비즈니스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려면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대표님,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아이템을 좀 출시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권이 우리 비즈니스에 실제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똑같은 뒤에 세 글자가 있지만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그리고 그러한 접근 방식과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요? 내가 뭐를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던지는 접근 방식하고는 그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해 생각할 때 야, 굳이 이 특허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야, 이 실용신앙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그거는 우리 자신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나한테 돈이 들어오나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질문 던질 때는 야, 우리가 이런 기술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특허를 만들 수 있지? 그러면 그 특허를 어떻게 우리 비즈니스에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써야 되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특허 출원했어요. 특허 출원했다는 거는 특허 등록을 받은 게 아니에요. 특허 출원한 거예요. 특허 출원했는데요. 우리가 이거 1년 후에 등록이 되는데 진짜 엄청난 기술일 것 같아요. 우리한테 1억 투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재산권이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등록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등록이 됐잖아요. 이거 해외에서 정말 훌륭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식재산권이 비즈니스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저는 거의 매일 집이 수원인데 수원에서 서울로 출근을 하면서 이 우면산 터널이라는 곳을 지나가요. 우면산 터널. 여기 산이 보이죠? 산이 보이는데 여기에는 뭐 과천이고 이게 딱 넘어가면 예술의 전당이 나와요. 예술의 전당이 나와요. 근데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빠르면 1분도 안 걸려요. 슉 지나가면은. 뭐 물론 막힐 때는 뭐 20분도 이 터널 지나가는데 걸리겠지만은. 근데 이 터널이 1분의 시간을 딱 지나가는데 얼마를 받냐면 2,5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2,500원, 또 저녁 들어올 때 2,500원, 5,000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 짧은 뭐 1분 지나가는데 2,500원을 받냐. 나는 여기를 안 지나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터널을 지나가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우회하면 될 거예요. 대신에 시간이 마찬가지로 특허라는 것도 우리가 독점 배타권을, 특허권을 받아놓으면은 이 특허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특허를 사용하시려면 우리한테 로열티를 주세요. 그러면은 그 특허 필요한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로열티를 주고서 그 기술을 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기술이 나는 굳이 돈 주기 싫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기술을 쓰지 않겠죠. 대신에 그 기술을 쓰지 않는 대신에 다른 기술을 통해서 아마 자기 제품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제품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주기 싫어가지고 만약에 다른 기술을 쓴다면 그만큼 기술이라는 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옆에 보시면 징검다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고선 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5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징검다리를 만드는데 수고했으니까 너 건너갈 때는 500원씩 내. 그래 500원씩 받아와서 주고 건너갈 수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징검다리에 500원씩 내냐? 나는 싫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바지를 벗고 첨벙첨벙 물을 밟고 들어가서 다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닦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바지 내리고 다시 걸어갈 거야. 그만큼 번거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허든 실용신앙이든 상표든 간에 조금만 노력을 해서 어떤 기술을 선점해놓고 권리를 선점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앞에서 뛰는 사람하고 뒤에서 뛰는 사람하고 정말 다르죠. 마찬가지로 특허라는 것들은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허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보통 특허는 사람들이 독점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받은 내 특허 기술을 내가 이제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받은 내 특허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제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특허로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등록받은 특허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을 만드는 순간에 타인의 등록된 특허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독점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나만 이것을 만들 수 있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독점권이라고 보다는 배타권이라는 거 뭐냐면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술에 특허를 받았어. 그러면 분명한 뭐냐면 이 기술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내가 강제를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요, 내가 특허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내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특허권에 대한 오해가 또 뭐 있냐면 특허를 받으면 제품 생산에 문제 없다. 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특허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니까 최초라고 인정해 준 거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제품을 만들 때 특허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제품을 만들어도 되는가? 그거는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예요. 내가 이 물건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타인의 선 등록된 특허 권리를 침해하는지 않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보실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출시하려고 한 제품이 내가 디자인해서 뭔가 만들어 설계해서 출시하려고 한 제품이 특허를 출원했을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특허 등록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셔야 돼요. 항상 이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먼저 내가 제품을 만들어도 되는가? 타인의 특허 침해 검토. 그러니까 타인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두 번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왜 특허를 받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일단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나만 독점적으로 만들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 제품이 타인의 선등록 특허를 침해하는지를 항상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특허 침해 문제라는 얘기는 내가 제품을 만들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만들 때. 내가 아직 제품을 만들지 않았어. 그럼 나는 특허 침해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기술에 대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이 기술이 내가 등록받은 기술의 일부가 이미 선등록된 특허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닙니다. 특허로서 특허를 침해한 건 아니고 내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특허를 침해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특허 침해라는 거는 내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게 적용되는 거지 제품만 만들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특허를 받는 건 특허 침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특허 출원했을 경우에 특허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그러니까 특허라는 거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특별한 차별성이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특허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어떤 얘기가 똑같냐면은 야, 우리 제품이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차별성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있어 라고 하면 우리 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선등록 특허를 항상 침해할 수 있다는 것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허에 대한 오해가 뭐가 있냐면은 기술을 보호하는 데는 특허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술을 보호하는 데는 특허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공개하려면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경쟁자도 알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죠. 그런데 특허라는 게 항상 우리가 침해라는 문제를 우리가 등록을 가지고 누군가 내 걸 침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기술을 침해했다는 것들을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 기술을 침해한 것 같은데, 제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내가 증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소송이 붙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기술을 어렵게 공개를 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침해해도 그것들 내가 증명하기 어려운 내 기술 분류야. 그럴 경우에는 굳이 특허로 출원해서 공개하기보다는 그냥 노하우로서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 제조 비법이에요. 코카콜라 제조 비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력을 지금 계속 행사하는 게 그 특허로서 공개한 게 아니에요. 그 제조 비법을.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지나도 그 제조 비법을 아는 사람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무조건 특허 출원할 게 아니고 우리 기술을 노하우로 우리만 알고 있는 게 더 유리한지, 아니면은 특허로 공개를 해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게 옳은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노하우라는 것들은 비밀이 유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코카콜라 제조 비법이라는 것들은 외부로 공개되는 순간 누구든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동업을 하게 됐어요. 동업을 하게 돼가지고 사이가 좋을 때는 얘하고 나하고 기술을 서로 간에 보완을 유지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하고 틀어져가지고 외부에 나갔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도 기술을 좀 쓸 수가 있잖아요. 나도 쓸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표가 돼서 직원들을 채용했어요. 되게 우수한 직원을 채용했는데 처음에 좋을 때는 이 기술을 같이 썼어요. 비밀을 유지하면서. 근데 얘가 외부로 나가면서 그 기술은 똑같이 쓸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이 회사 생활 안에 있어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공개를 하고선 특허로 등록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일을 하다가 동업자가 나간다 할지라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특허라는 거는 특허 명세서라는 것이 있어요. 특허 공보 같은 게 있는데 특허 공보에는 수많은 기술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세서에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다 내 기술이 아니고 특허 청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만 내 권리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특허를 낼 거냐? 어떻게 특허를 낼 거냐? 아마 여기에서는 계신 분들 특허를 출원해 보신 분도 있고 아직 출원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특허 출원을 하지? 특허 출원이라는 건 뭐냐? 막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좋아. 특허가 필요하다니까 우리 제품에 이제 만들 거에 대해 특허를 낼 건데 어떤 게 특허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뭘 준비를 해야 돼? 이런 항상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특허에 대해서는 거절 이유가 없으면 모든 것은 특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 우리 제품을 만드는데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가 해당되지 않으면은 다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아시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먼저 출원하는 사람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특허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개되지 않은 거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독점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똑같은 기술 경우에는 먼저 출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뭐냐면 세상에 없던 것들, 알려지지 않은 것들, 신규한 것들을 출원해야만이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특허 출원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문서에다 글로 적어서 그걸 전자파일 형식으로 특허청에 전송하는 거를 특허 출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송을 하면은 특허 관리 번호가 나오는데 그게 특허 출원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송을 했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했더니 출원 전에 이미 알려져 있는 공지 기술, 공지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공지 기술과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어 라고 해서 신규성 거절 이유를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든 제품과 우리가 출시할 서비스가 기존에 똑같은 게 없어. 여기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아니고 똑같은 하나의 서비스, 똑같은 하나의 제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일단 이게 거절료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게 있다? 이건 거절료에 해당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출원 전의 공지 기술들로부터예요. 출원 전의 공지 기술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각각의 구성 요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기술 요소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하나를 떼다가 여기다 차용하고 여기에서 하나 떼다가 여기다 차용하고 여기서 하나 떼다가 차용을 해서 세 가지 물품으로서 기존에 있던 세 가지 물품으로서 기존에 있던 세 가지 기술을 해서 일부 기술을 가져다가 쉽게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와 있던 공지된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이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분이 특허 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출원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특허 출원했어요. 그러면은 출원 전이라는 거는 오늘이 아니고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특허 출원되어서 이미 세상에 공개된 문헌들과 우리 기술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개됐다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실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특허문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한 문헌들이죠. 그것들과 오늘 출원한 우리 기술과 한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원한 우리 물건하고 기존에 있던 물품하고 똑같은 게 있어 없어? 두 번째는 똑같은 건 없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기술로부터 몇 개를 떼다가 이걸 쉽게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똑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어려워. 그러면은 등록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만 하면 모든 것들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가 특허되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기술들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냐? 없냐?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리를 개발하는 거죠. 기존의 것들 이거 A, B, C로부터 A-, B-, C-를 갖다 붙이려면은 어떤 모순이 발생이 돼. 근데 우리는 어떠한 기술을 여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이 모순을 해결했어.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됐어. 라는 설득력이 딱 생기면은 이거는 특허 등록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장례삼이에요. 장례삼인데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보니까 산삼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장례삼이 아니고 무슨 삼이었는데? 천종삼이라는 삼이었는데 보니까 잎이 보여가지고 하나를 캔고서 그 옆에를 보니까 다다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캤더니 26불을 캔 거예요. 그래서 2억인가 3억인가를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럼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도 그럼 과연 특허는 어디를 파야 특허를 받을 수 있겠느냐? 특허를 내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불편한 점이에요. 불편한 점. 그러니까 이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느꼈던 불편한 점 아니면 우리가 제공한 제품과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불편한 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불편한 점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 발생된 불편한 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앱 서비스라든가 어떤 제품을 출시할 거예요. 그럼 모여서 팀원들끼리 생각해보면 야 우리가 기존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지? 나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어? 그래? 그런 불편함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우리 제품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이거를 이용한 사람들이 어떠한 불편함이 앞으로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편함이 있어, 저런 불편함이 있어 막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좋아. 그러면 우리가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어떠한 기술적인 요건과 어떠한 구성 요소를 갖다 붙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막 기우뚱기우뚱거리는 안정성이 없네요. 그러면 그 안정성을 위해서 뭐 패드를 붙인다든가 패드를 하나가 아니고 양쪽에다 두 개를 붙인다든가 아니면은 두 개를 붙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운데다 하나를 붙이고 이쪽에다 하나 각도를 뭐 45도 해가지고 이쪽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한 남다른 거. 그러니까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그 개발한 게 이미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하고 구별도 안 되고 차별성도 없어. 그럼 특허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한 남다른 것들을 잘 다듬으면 훌륭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자, 산삼이라는 거는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땅 속에 산삼을 캘 수 있는 것처럼 있었거나 예측된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파고 들어갈까요? 산삼을 파고 들을 때까지? 산삼을 팔 때 언제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산삼에 잔뿌리가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특허도 우리가 파고 들어갈 때 언제까지 파고 들어가냐면은 남다른 것.
이 남다른 것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 야,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정도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방법은 딴 데도 쓰고 있던데? 그럼 딴 데 쓰지 않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야, 딴 데는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어우, 너 진짜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딴 사람들이 내가 탐낼 것 같아. 그럼 그게 완전 남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남다른 거에 남들 설득을, 요소를 붙이는 거죠. A 구성 요소와 B 구성 요소와 C 구성 요소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됩니다.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걸 특허 출원하면은 특허 등록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마다 별도의 시트에다 가능한 많이 적어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날 때 적어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연필이 없다 어떻게 해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아무 형식이 없는 거예요. 녹음을 딱 틀어놓고 생각나는 것들 얘기하는 거. 이런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것들을 나중에 들어보면 그 훌륭한 특허가 됩니다. 근데 그때 녹음을 안 해놓으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한 이 아이디어를 과연 한 사람이 특허 출원했을까? 아니면 이미 특허 출원이 나와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굳이 나중에 후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열심히 해도 내가 지금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도 될까 말까고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아이디어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신규 아이디어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지 아시려면은 특허청에서 제출하고 있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웹 포털에서 특허 검색 사이트 이제 검색을 하면 아마 키프리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키프리스에 가셔가지고 특허 디자인 상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치셔도 되고 이 특허를 딱 클릭하거나 상표를 클릭하면은 각각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딱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검색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 자유 검색에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출과 담보 이렇게 치고 엔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검색이 돼요. 아니면은 여기 보면 스마트 검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마트 검색을 딱 누르시면은 뭐 출원인, 발명자, 아니면 발명의 명칭, 청구항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딱 하나 눌렀더니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걸 하나 딱 클릭을 한 거예요. 클릭을 딱 하면 이런 상세의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어떤 회사에서 출원을 했구나. 언제 특허 출원을 하고 언제 등록이 됐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개 전문, 공고 전문을 한번 클릭을 해봐요. 클릭을 하면은 그 특허의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허 명세서거든요. 이걸 특허 공부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어디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옆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보는 거예요.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제 언제 특허 출원이 돼서 언제 의견 제출 통지서, 거절 이유가 있어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와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명세서를 수정하고 의견서를 내서 언제 등록받았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특허 출원의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발명을 한 사람을 발명자라고 하고 이 특허라는 것들은 법적인 거고 권리적인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전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는 힘들어가지고 특허사무소라는 어떤 전문 기관에 우리가 맡기게 돼요. 그래서 이 발명자는 우리가 발명을 만들고 도출하게 되면은 그거를 제안서를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거죠. 텍스트도 쓰고 도면도 좀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특허사무소에다 우리 특허 출원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특허사무소에서는 아까 보여준 그 명세서 형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를 송부를 해요. 기업에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송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겠죠. 내가 생각했던 기술이 그대로 제대로 적혀지는지 명세 검토를 해가지고 이대로 만약에 뭐가 빠졌어요 그러면 수정을 요청하고 다시 적어주면 검토가 끝나면은 다시 특허사무소에 전달해주고 특허사무소에는 그 명세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특허청에 온라인을 통해 제출해요. 그거를 특허 출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허 명세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권리서. 우리가 집을 사면은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특허받은 기술이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 기재 내용이 적혀 있는 어떤 문서를 역할을 하고요. 그 중에 특허 청구 범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삼성과 애플이 특허 분쟁을 하잖아요. 그때 특허 소송을 할 때 뭐 가지고 하냐면은 이 특허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가지고 니네가 우리 기술을 침해했어. 아니야, 우리는 너네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어. 라고 항상 우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적 가치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특허라든가 디자인권 그런 것들을 독점권을 주는 거는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독점권을 주냐면 아무도 기술을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은 이 기술을 보고서 우리가 이 기술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이 기술을 그러면 딱 바꿔 쓰면 되겠네. 우리가 이 기술이 필요했었는데 그럼 이 기술을 어떻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후발 업체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공익적인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고서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특허 명세서를 쓸 때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서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용어는 뭐 실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출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사회의 기술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죠. 중복 연구.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막 쌈박하고 신기한 거, 새로운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찾아봤더니 똑같은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걸 하면 되겠죠. 굳이 중복된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발명의 명칭이라든가 기술 분야,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럼 그 해결하는 과제를 어떤 수단을 통해 해결할 건가? 그리고 이 발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쭉 쓰는 거예요. 우리 발명은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A 구성 요소, B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A 구성 요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B 구성 요소는 어떤 역할을 하고 C 구성 요소는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것들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 한 다음에 특허 청구항. 특허 청구 범위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얘를 갖고 싶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 나한테 독점권을 주세요. 라고 해서 글로 적습니다. 때로는 그게 한 반 페이지 정도, 한 8줄 정도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길어져서 2페이지 정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권리 범위가 가장 넓은 거는 글이 짧으면 짧을수록 권리 범위가 넓은 거다. 그리고 글자가 많아져가지고 페이지 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세해져가지고 또 세분화되기 때문에 권리 범위 대신에 권리 범위가 넓어지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무효심판이라는 걸 때 높다. 대신에 장수가 범위가 한정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 특허 무효해 주세요 라고 해서 무효심판을 건다 할지라도 안정성을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허 출원의 전 과정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특허 출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디자인 같은 것들을 적어서 그러니까 그 문서에 적어서 그 전자 파일을 특허청에 온라인을 통해서 딱 전송하는 거를 특허 출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특허 출원 번호, 그 관리 번호가 나와요. 특허 출원 번호는 10- 연도 4자리. 만약에 오늘 출원한다 그러면은 10-2021- 뒤에 7글자가 순차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특허 문서를 봤는데 10- 연도 4자리가 나오고 7자리가 나왔다. 이거는 특허 출원 번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은 특허청에서는 특허 심사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특허청에서는 심사 청구 순서대로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심사받지 않기 원하고 3년 후 이상의 심사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때는 심사 청구하지 않고 무심사로 우리가 특허 출원 3년 이내 동안에는 심사를 안 하다가 3년이 지나가기 전에 심사 청구를 하면 그때 심사 청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 시에 심사를 안 했다가 3년이 딱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특허 출원 취하가 돼요. 그래서 누구도 권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적이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특허 출원할 때 특허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술을 개발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동일한 기술일 경우에는 누가 등록받느냐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특허를 먼저 출원해 놓고 심사는 하지 않고 나중에 1년 이내에 거기다가 어떤 추가적인 기술을 더해서 우선권 주장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심사로 일단 출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은 특허청에서는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아까 알려진 거절 이유, 어떤 거절 이유는 신규성, 똑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진보성, 여러 개를 합해서 쉽게 만들 수 없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봐가지고 거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거절 이유가 없으면은 특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 결정이 되면은 특허 등록이 돈을 내요. 특허 결정이 되면은 3개월 내에 우리가 특허 등록료를 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허 등록증이 나오고 특허 등록 번호가 나와요. 특허 등록 번호는 역시 10- 뒤에 7자리가 나와요. 가운데 연도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심사를 해보니까 거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절 이유는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거를 특허청에서 발부를 해요. 의견 제출 통지서에는 이 특허를 왜 특허 줄 수 없는지 이유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를 딱 보면은 이 특허는 이 특허와 유사한 선행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허 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을 출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출원인은 그 거절 이유를 보고선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허 명세서에 있는 특허 청구함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내용들 중에 더 집어넣는다든가,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 중에 권리 범위를 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특허 청구항이 반 페이지에 있다가 한정을 하게 되면 한 페이지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된다.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선행 문헌들과 기술적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특허 등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또 심사를 했더니 해주고 못했다 그러면 거절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심사를 못 주겠다는 건데 이때도 다시 한번 이걸 수정을 해서 재심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재심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재심사를 했는데도 안 됐다. 그때는 거절부복 심판형을 할 수 있다. 보통 우리 특허 심사하는 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요. 특허청에 심사를 하는데 이 재심사 거절 결정까지 나오는 건 특허청에서 하고 근데 내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거절 결정이 됐을 때 특허 심사관의 심사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럴 때는 특허 심판원이라는 곳에 거절 불복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안 된다. 그때는 특허 법원이라는 곳에 갈 수 있고 특허 법원에도 안 된다. 그때는 대법원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특허청에서 하고 많이 가봤자 거절 불복 심판, 특허 심판원까지 가고 보통 이 전 단계에서 더 진행하든지 말든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허 등록에서 명심해야 할 10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아야 될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아야 될 거. 제가 우리 회사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회사 홈피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기사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에 논문에 특허 출원 전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튜브에 올려놓고 싶다. 그럼 빨리 특허 출원하신다면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 지금 우리 제품 개발할 거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특허 출원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미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예요. 맞아요. 내리면 돼요. 검색이 안 되게끔 일단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특허 출원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죠. 두 번째 뭐냐면은 먼저 출원된 기술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경기할 때는 똑같이 주소사지만은 특허 출원이란 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무조건 빨리빨리 출원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기존과 차별성이 있는 기술이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토리가 키를 재고 있어요. 고만고만하겠죠? 고만고만한 기술 차이는 특허 등록 못 받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기술하고는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든가 이 정도의 차별성이 있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기존과 차별성이 있어야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기존과 차별성? 그 차별성을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세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구성이에요. 우리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뚜껑이 있죠. 이 물체가 있고 바닥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구성 요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병이지만은
마개도 똑같죠? 구성 똑같죠? 근데 어때요, 이게? 생김새가 다르죠? 이 바디의 생김새가 다를 거예요. 아, 이 마개의 뚜껑은 좀 비슷하지만은 생김새가 서로 달라. 아, 이 부분에 구성의 차이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동작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죠? 이 뚜껑은 역할은 뭐냐면 어떤 물건이 새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성 요소의 동작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동작을 통해서 일어나는 효과. 그러니까 A라는 기술과 우리 기술과 동작과 구성과 효과 면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차별성이 있으면 특허 등록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뭐냐면 구성 간에 서로 다르면은 가장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시면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만이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만이 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앞모습이 보이세요?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세요? 아, 옆모습 보이세요? 혹시 앞모습 보이신 분 계신가요? 네, 앞모습 보이죠? 어떻게 보면은 앞모습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옆모습 보이고. 근데 특허 명세서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되면은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특허 명세서에는 명확하게 우리 기술이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 명세서를 기재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줘서 내가 검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명확하게 기재되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이 되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특허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장을 통해서 해석되는 기술이 바로 내 특허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우리가 특허 일을 할 때는 제대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는 잘 모르겠는데 특허 사무소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을 변리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변리사분이니까 뭐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 뭐 잘 알아서 적어줬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쪽에서 적어주면은 내 지식 수준 가지고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를 해보고 이 문장을 보니까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런 해석의 의미로 이 글을 적어주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잘 적어줬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적은 거하고 맞는지를 항상 크로스 체크하셔가지고 확인을 해야지만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특허 명세서라는 거는 권리 범위라고 했어요. 그 권리 범위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이 특허 명세서에는 여러 가지 발명의 상세한 기술에 거기다 기재를 하는데 내 기술로서 권리화할 수 있는 거는 특허 명세서에 딱 기재된 것만 내 권리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서 볼 때 쭉쭉쭉 읽은 다음에 최종적 부담을 꽝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문서를 받으면은 만약 검토를 할 때도 앞에 쪼쪼쪼 읽지만은 맨 뒤에 보면 특허 청구항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특허 청구항을 제대로 살펴가지고 내가 권리를 확보하고 싶은 부분이 특허 청구에 제대로 흥결로 기재되는지를 보고선 기재가 돼 있으면은 그때 출원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내가 특허 출원을 했고 변리사 사무소에서 전문가들이 특허 명세를 써줬어요.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썼으니까 한 번에 거절 이유 없이 등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등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소한 한 번 이상 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 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가 나왔더라. 야, 그럼 그 특허 사무소 변리사가 내 기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잘못 적었나 봐. 아니면 야, 우리 기술은 특허 등록될 수 없나 봐. 이미 똑같은 일이 있대. 에이, 괜히 돈만 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서 어차피 거절 이유가 나와도 그 거절 이유를 해소를 하고 극복을 하면 특허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우리가 권리 범위를 이 정도 넓게 썼다고 하면은 그 명세를 수정해서 약간 얕은 수준으로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청구함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절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특허 명세서의 수정을 통해서 그걸 이제 구체적인 용어는 보정이라고 그래요. 보정을 통해서 거절 이유를 해소하면은 등록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절 이유가 나왔다고 해서 특허 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특허 사무소 일할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의견제출 통지서에 거절리유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절리유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미국의 어떤 기술과 일본의 어떤 기술과 한국의 어떤 기술과 이런 부분이 달라서 이거는 용이하게 실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이제 등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기술 비교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런 기술과 일본의 이런 기술과 한국의 이런 기술을 섞어도 조합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동작하는 이런 기술은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해가지고 등록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특허와 관련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특허 출원할 때 청구를 하지 않고 특허 출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특허 출원 그걸 무심사라고 하는 무심사 특허 출원이라고 하는데 무심사 특허 출원을 하면은 특허 3년 이전에 심사 청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심사 청구일 하루라도 늦춘다. 그 특허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얘기 뭐냐면 내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의견제출 통지서가 나오면은 의견제출 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서든 의견서든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바빠가지고 그 기간을 놓쳤어요. 그러면 그 특허도 역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권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의견서가 나와서 2개월 내에 보정서든 의견서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검토 못한다. 그러면은 1개월씩 4개월에 걸쳐서 기간 연장서가 있어요. 그거를 제출하면은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록이 있어요. 등록이 되면은 특허 결정이 되면 등록료를 납입하면 등록이 되는데 그때 등록료 납입할 때 1년에서 3년치를 한 번에 등록료를 납입합니다. 그리고 4년 차부터는 매년마다 연차료라는 걸 내요. 근데 그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역시 특허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 관련해서는 이 제출 기일이 중요하구나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아까 이제 3년 내에 심사 성공하면 특허 등록을 못 받는다는 거. 그리고 연차료는 매년마다 내야 된다는 거. 자, 돈은 값어치를 하나요. 돈 나발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이야 이제 학생 신분이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 뭐 특허 출원 같은 비용도 좀 내주고 아니면은 아마 대학생은 안 낼 것 같은데 뭐 고등학생까지는 아마 특허 출원 관람료도 이렇게 안 내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특허 출원하기 특허 사무소에 맡기면은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돈을 내다. 이제 우리가 대인 수임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특허 등록받는 데까지 보니까 한 376만에서 420만 정도가 들어가요. 내 돈이 어딨어. 그 정도면 수업료 내야 되는데 좀 저렴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아끼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작업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생각하실 거지만은 이 특허 할 때는 어쨌든 간에 돈 같은 걸 너무 아끼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특별히 돈을 주면서 제대로 잘 작성을 하시면은 애초부터 특허 출원 단계로부터 특허 출원 명세서를 적을 때부터 전문가와 차곡차곡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돌아서 가지 않고 또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BTI 전략이라고 해요. 초기 창업자라는 BTI 전략인데 BTI라는 건 뭐냐면은 비즈니스와 기술과 밑에 있는 지식재산권이에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권 초기 창업자라는 BTI 전략 이렇게 써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비즈니스 아이템이 좋아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비즈니스 아이템이 좋아도요.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즈니스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를 지식재산권 특허로서 확보해놓지 못하면 누구든지 카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BTI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비즈니스와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과 이 지식재산권을 하나의 프레임에서 계속 상호작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아이템은 진짜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친구한테 물어보고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진짜 비즈니스 아이템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비즈니스 아이템을 구현할 기술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거나 아직 기술이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비즈니스를 지금 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진짜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기술을 받아들일 만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VC를 찾아가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진짜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환영할 것 같지만은 환영해 주지 않아요. 기술만 노출돼요. 그러면 이 기술이 시장이 받아들일 때까지 약간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든지 기술이든 간에 뭔가 개발을 했어요. 뭔가 찾아냈어요. 근데 그거를 특허로 획득하려고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만들어 창안을 내놨는데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특허를 어쨌든 확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비즈니스 확보하기 어려워도 내가 돈만 벌면 되지 뭐 시작하자. 그러면은 금방 카피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A라는 아이템을 찾아냈어. 근데 이거는 특허를 확보하기 어려워. 이 기술도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은 A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유사한 A 다시는 어떨까? A 다시는 A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술도 비슷하고 이거는 이런 기술적 요소 때문에 특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A 다시라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A라는 걸 꽂혔다고 해서 A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아이템까지 좀 변형을 시키거나 피벗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만이 비즈니스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창업을 하고 창업자로서 한다는 얘기는 그냥 만족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라는 거는 상당히 냉정해요. 현실이에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물건을 만들면 내 물건이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가치에 돈을 내고 사줄 소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없으면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내 비즈니스 아이템을 소비할 소비자가 지금 있는가? 언제 정도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채널을 이용해서 어떠한 기술력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 중에 A라는 기술을 사용한 것이 최적일 것 같아. 그리고 그 기술 요소들 중에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는 어떤 걸까? 그러면 우리는 A라는 비즈니스를 구현할 때 B라는 기술 요소를 사용해서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장이 지금 무르익지 않았다면 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받아놓고 시장에 대해서 보도자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시장은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해서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비즈니스 아이템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어떠한 거는 특허를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에 특허는 등록을 받았는데 비즈니스로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시장에 나와도 팔리지가 않을 것 같아. 그건 굳이 현실적으로는 특허를 받을 실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허라는 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최소한 400만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등록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낼 때도 꽂혀가지고 이거 반드시 특허 등록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특허 등록 받으면은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 특허 등록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이거 시장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살까요? 이 기술을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공격적인 질문. 그래서 이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어떤 바운더리를 칠 수 있고 방어막을 칠 수 있어요. 라는 답변을 할 수 있을 때 특허 출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고 우리 시간과 우리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는 곳에 우리가 시간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BTI 전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권도. 저는 한때 이 절권도를 좀 배웠어요. 이 절권도라는 거는 이소룡이 권투의 어떤 그 전투 기술과 어떤 뭐라고 하죠? 펜싱의 스텝 기술들을 잘 혼합을 해서 절권도라는 무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투에서는 발을 못 쓰죠. 발을 못 쓰고 주먹으로만 해야 돼요. 이 절권도에서는 다 써요. 발도 쓰고 주먹도 쓰고 이 손가락도 쓰고 팔꿈치도 쓰고 이마도 쓰고 다 써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사용해야 된다. 그 사용해야 되는데 뭘 사용해야 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하고, 어때? 누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해야 된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걸어왔던 것들, 그걸 보면서 그것들을 유추를 해가지고 내 서비스에 이용하는 거예요. 제품 개발할 때도.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보통 우리가 컨트롤 할 때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 주먹을 뻗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쓰고 상대방도 이렇게 같이 서요. 그래서 주먹을 뻗어서 상대방의 얼굴을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절권도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나도 주먹을 잡고 있고 저쪽에도 스탠스가 가지고 주먹을 딱 잡아요. 그러면 저의 신체 부위와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가장 가까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을 때. 주먹이겠죠. 앞에 주먹이겠죠. 그러니까 절권도에서는 내 주먹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팔꿈치를 친다든가 주먹을 딱 쳐가지고 이걸 떨궈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팔목을 친다든가 해서 가장 가까운, 나한테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령을 해서 먼 데까지, 중심까지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든 기술이든 지식재산권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특허처럼 좋아. 근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처음에 150 들어가고 나중에 등록이 되면 4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 시점에서 내가 찾아 있어서 하는 거예요. 상표 출원이라는 것들은 비용이 뭐 처음에 출원할 때 25만 원 정도 들어가. 27만 5천 정도. 그럼 내가 상표 출원 할 수 있겠네? 아니면은 뭐 정부 지원 제도 받는 게 있더라.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크라우드 펀딩 하는 게 있더라.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창하게 뭔가를 하고 저 멀리 있는 것들을 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무슨 사업이 있더라. 그걸 따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100만 원 벌 수 있는 거, 10만 원 벌 수 있는 거, 5만 원 벌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경험이 쌓이고 내가 절권도 할 때 가장 앞에 나랑 가장 가까운 주먹을 쳐서 떨군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든 기술을 개발하든 특허를 하든 간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뭐를 할 수 있지? 생각을 해보세요. 비즈니스든 공부든 특허든 간에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고요. 자, 과정의 가치. 어떤 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예쁜 분이 가방을 메고 여행을 가고 있어요. 여행의 목적은 뭘 것 같아요? 예쁜 거 보고 마시는 거 보고. 여행의 목적은? 예? 경험. 그렇죠.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여행의 목적은 막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경험도 하고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계획을 짜놨으니까 오늘 이걸 하고 저것까지 해야 돼. 뭐 2시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 중간에 있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경험도 못 하고 예쁜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선 3박 4일을 지나고 왔어요. 머릿속에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특허 출원, 돈이 들어갔어.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특허 출원했으니까 그 거절료 해소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야 되지. 등록 받았어. 야, 우리는 성공한 거야.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행의 그 과정 가운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이제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예쁜 새소리도 듣고 그래서 힐링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고 디자인 출원을 하고 상표 출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특허 출원을 통해서 어떻게 내실을 다지지?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먼저 다 모여서 우리 기술이 다른 애들하고 차별성 있는 게 뭐야?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지? 라고 서로 간에 토의를 할 거 아니에요? 특허 출원 전에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시간 안 가졌었는데 우리 기술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생각 안 했는데 내가 특허 출원을 한다는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금년에 어떤 것들 개발하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권이든지 상표든지 뭔가 출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 동아리 결과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지?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냐? 네가 생각할 때 우리 기술 중에 다른 애들하고 구별되는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을 것 같아? 네가 생각할 때 우리 기술들 중에 다른 사람이 탐낼 만한 기술은 뭐일 것 같아? 네가 생각할 때 우리 기술이 2년 후에 3년 후에 앞으로 잘 사용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트렌드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문제점은 뭐지? 예를 들어 다른 경쟁업체가 우리 기술을 카피하고자 한다면은 얘들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산삼 캐듯이 특허를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걸 자꾸 파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파고 들어가다 보면 남다른 정보들 발견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네. 이거 우리 생각하지 못한 건데. 우와,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허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했더니 거절 결정이 된 거예요. 왜 거절 결정이냐면 이미 우리가 만들었던 것들이 이미 몇 년 전에 나와 있는 기술인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을 사업화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서 야, 우리는 A라는 기술을 해서 이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디 회사 보니까 B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더 잘 만들었더라. 그럼 우리는 A라는 기술을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B라는 기술을 써. 아니면 우리는 야, 이거 등록이 안 됐으니까 B라는 기술 대신에 C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자. 우리 이 기술을 가지고는, 이 비즈니스 가지고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피버팅을 해가지고 딴 기술로 하자.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특허처럼 과정이 없을 때는 내가 가서 이제 IR 하는 거죠. 야, 우리 기술은 이런 기술, 이런 기술은 이런 기술입니다. 딱 하면은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기술이 별로일 것 같은데요. 딱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나요? 기분 나쁘죠. 저 사람은 뭣도 모르면서 우리 기술 나쁜다고 하는 거. 이런 생각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허 추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면밀하게 해야 되고 특허 심사 결과를 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기술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특허 추론을 통해서 거절이 되더라도 우리는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BTI라고 했잖아요. 비즈니스와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한 프레임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특허를 추론을 해서 등록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특허 추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내실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또 마찬가지죠. 그럼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지금 오셔서 공부를 하지만은 대학의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학점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쩌고 보면 학점을 받는 거는 특허 등록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학점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학점이 안 좋다는 얘기 뭐냐면은 특허 출원을 했는데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학점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특허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를 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비즈니스로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점을 잘 받았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우리 비즈니스 성공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별도의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의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뭔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가 특허 추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실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 간다. 특허 추론이라는 것들은 특허 등록도 중요한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내실을 다져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내실을 다지지? 내가 특허 추론을 특허사무소에 맡기면은 특허사무소에 해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할 게 아니고 물어봐야 되겠구나. 내가 특허 명세서를 봤는데 몰라. 그러면은 그 변리사분한테 물어봐. 변리사님, 이 내용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원래 특허 명세서에는 그렇게 적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특허 청구하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구성 요소를 안 넣나요?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그럼 설명을 해줄 거예요. 대표님, 특허 청구항에 보면은 독립항이라는 게 있고 종속항이라는 게 있는데 독립항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획득 갖고 있는 권리 중에 가장 넓은 권리 범위, 기본적인 권리 범위를 적는 걸 독립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종속항이라는 것들은 그 독립항 요소 중에 그 독립항의 구성 요소를 한정을 하거나 부과하는 걸 종속항이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징들은 또 종속적인 항으로 집어넣고 조금 더
실제 제품은 그렇게 만드실 것 같지만은 특허적으로 이렇게 더 넓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라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설명을 해줄 거 아닐까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돈을 쓰실 때 나도 특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관심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수도 있죠.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거 특허 출원하는 거 제가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알려주겠죠. 이 특허 출원할 때는 명세서랑을 적어야 되는데 명세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고요. 이런 식으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서 특허 명세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끝나지 마시고 또 특허 등록증이 나오는데 그걸 끝나지 마시고 특허 출원 과정을 통해서 그 담당을 하고 있는 변리사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강의를 통해서 저와 같이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40분 후에는 우리가 서로 간에 떨어질 거예요. 물리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죠. 우리가 10년 후에 만날 수도 있고 20년 후에 만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강사한테 연락을 해? 참아. 근데 연락을 하면은 전 또 뭔가 알려주겠죠. 여하튼 간에 나한테 모든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절권도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쓰고 다 쓰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쓰는 거예요. 저는 26년 동안 특허를 했기 때문에 역량이 되게 많겠죠. 그러면 저의 역량을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거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메일을 쓰든가, 문자를 보내든가, 유튜브 구독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선 질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허 출원 과정이라는 거는 내가 디자인 출원 과정이라는 거는 단순히 등록증 문제 아니고 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써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물어보면 너만 손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차마 전화해가지고 변리사님 아니면 부장님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물어보면 실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분명히 뭔가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에이 알아서 잘 썼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특허에 대한 작업들은 특허 사무소에 해준다 할지라도 그 권리, 최종적인 권리자는 나하고 그 혜택을 입고 좀 뭐라 해야 되죠? 손해를 있는 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 물어보면 내 손해니까 항상 물어보시고 의사결정할 때도 특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특허를 출원해야 돼 말아야 돼? 특허를 언제 출원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교수님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1544-8080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검색해서 특허청 콜센터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특허 출원할 때 뭐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되게 상세하게 잘 알려줍니다. 특허청 콜센터 1544-8080만 물어보시고요. 또 이제 뭐 특허에 대해서 물어본다 궁금하다 그러면 특허 검색해가지고 특허 사무소 아무데나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좋고 모르는 건 무조건 내가 물어보게 특허 관련해서 그리고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2건을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특허 사무소 출원할 때 돈을 한 번 주고 등록이 되면 또 그만큼을 한 번 더 주거든요. 근데 2건을 하려고 보니까 2건을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한 건은 돈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한 건은 이거는 지금 등록 안 하고 나중에 등록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특허 제도 중에는 공개가 된 기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돈을 안 내려면 그걸 취하를 시켜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변리사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한 건은 등록 받고 싶고 한 건은 나중에 출원하고 싶습니다. 이걸 물어봤다고 그러면은 변리사가 알려줬겠죠. 그러면은 이거 한 건은 취하를 하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또 출원하시라고 알려줬을 텐데 물어보질 않아가지고 그냥 소중한 특허가 날아가 버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일일이 챙겨라. 방치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특허 사무소 전문가들하고 일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교수님하고 일하실 거고 어떤 선배들하고 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아니, 돈을 줬어요. 그분이 전문가니까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한 달 후에 출원한다고 했으니까 잘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히딩크 감독은 2002년에 우리나라를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린 감독인데 이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 대해서 되게 자율성을 많이 줬어요.
줬었는데 가장 잘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같이 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체크를 잘했어요. 어떤 선수 뭐뭐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했었어? 체크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허 작업을 할 때, 특허 사무소 작업을 할 때도, 아니면 우리 팀원들하고 작업할 때도 자율성을 주고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건 좋지만은 어떤 일정을 딱 정했으면은 그거에 대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허 사무소에서 건 의뢰를 했어요. 한 달 후 정도에 특허 명세서를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 일주일이나 뭐 15일 정도 지났을 때 메일을 쓰든가 해가지고 그때 우리 면담을 했었는데 혹시 뭐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해 안 되신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명세서 작업 잘 하고 계신가요? 딱 물어보면은 아마 특허 사무소에서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까지 아마 작업을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일 뭐 마감 한 일주일 전이나 뭐그 정도에 아마 작업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일이 챙김을 통해 가지고 작업이 내가 원하는 만큼 수월하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까 지식재산권 중에 상표라는 게 있어요. 상표라는 게 있는데,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해당 상품, 아까 제가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상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속지주의라고 해서 특허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특허든 상표든 디자인이든 우리나라에 등록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등록을 안 받았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내 기술을 쓸 수 있고 내 상표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표를 등록을 받아놓는다 그러면 제3자는 내 등록 상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 상표, 브랜드나 상품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내가 상표를 등록을 받아놓으면은 하나의 상표를 등록을 받아놓으면은 내 상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그 상표나 상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등록을 못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고 상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등록 받아놓으면 어떻게 해? 나는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표라는 거는 특허도 그렇고 먼저 출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표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사업을 할 때 회사 이름을 만다든가 상품의 이름을 상표 브랜드를 만들 거잖아요. 그때도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 상표명을 사용하기 전에 일단 상표권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뭘 검토하냐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인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상표권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표인지. 아까 특허도 마찬가지죠. 내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제품을 만든다는 얘기는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내가 특허 출원해서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상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쓰고 싶다, 회사 이름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은 내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은 내가 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로열티를 달라고 그러면은 로열티를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쓰지 말라고 하면 내 간판을 내려. 엄청난 거죠. 내가 지금 마케팅 비료 네이버에도 돈을 많이 쓰고 막 홍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를 어떤 사람이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상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로열티 달라고 하면 로열티를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되게 필이 바뀐 상표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상표로 확보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막 홍보를 해가지고 기껏 띄워놨더니 다른 사람이 그걸 자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근데 그 브랜드를 내가 상표로 받을 수 없는 상표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따라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뭘 보셔야 되냐면은 상표명과 상표를 사용할 곳, 상품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표도 똑같이 출원을 해요. 출원하면 상표 심사를 해서 상표 요건에 맡기면은 상표 등록을 해주고, 이 아까 이제 상표라는 거는 상품이 있고 상품류가 있다고 했는데 상품류가 45개의 류가 있어요. 그래서 1류부터 35류까지는 상품에 대한 거. 그리고 36류부터 그다음에 45류 11개는 서비스. 우리의 회사 이름, 서비스명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30년까지 등록을 받는
10년까지 등록을 받는데 상표 중에도 등록을 받은 상표권이 발생하는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는 브랜드를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는 뭐냐면 식별력이 없다. 상표라는 거는 식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상품과 상표가 이미 내가 출원하기 전에 출원이 됐거나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지만은 뭐 공익상의 이유로 정한 경우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가 없어요. 식별력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상품의 명칭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두 과자에다가 호두 과자라는 브랜드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청바지에다 청바지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식별력, 상품 명칭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식별력이 없는 건 뭐냐면은 상품의 산지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원재료들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금산의 인삼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금산 인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상표 출원을 해도 상표 등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급, 뭐 실크, 재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알려진 지명도 역시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뭐뭐뭐뭐 들어가면은 이 한국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글자 가지고 식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 있는 성에서 뭐 김, 이, 박, 리, 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역시 식별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식별력이 부정되는 거고요. 한글 한 글자라든가 영문 두 글자, 간단한 기호 같은 경우도 역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정이라고 해서 식별력이 부정이 됩니다. 식별력이 부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상표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상품의 출처를 표시 못하지, 이게 상표를 할지라도 상품의 출처를 표시 못하는 경우는 식별력이 없는 거로 이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동일 유사 상표 출원과 등록이 된 경우, 이미 출원된 혹은 출원됐지만 출원돼서 이미 등록이 된 타인의 상표와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출원해놓은 상표가 있는데 그거 똑같이 나와요. 근데 약간 유사한 거예요, 내 상표가. 그럼 내 상표는 그 상표 출원과 상표 등록에 의해서 내 거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국기라든가 국장, 공공단위 표장 같은 경우, 표장하고 역시 동일하진 않더라도 유사한 경우에는 내 건 등록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공공의 질서, 선량한 통솔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뭐 상표, 예를 들어서 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어떤 문자 매설적인 도형 같은 거는 식별력은 당연히 있죠. 누가 보더라도 뭔가 식별력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것들 걸려가지고 어쨌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지 전형한 타인의 미등록 상표.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이미 식당을 하고 있어요. 식당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오래전부터 10년, 20년 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상표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상표 등록을 안 했으니까 내가 먼저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사람이 상표 출원을 안 했어도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내가 출원해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출원된 어떤 혹은 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세 가지를 봐요. 첫 번째 보는 건 뭐냐면은 외관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영어로 HOP하고 HCP. 시각적으로, 외관적으로 보면은 약간 유사한 거죠. 아, 이건 유사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는 건 호칭이에요.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 요인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로 써 있고 한글로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읽어봤을 때 발음이 비슷하면 이건 유사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관이나 호칭은 아닌데 뭐 관념 유사, 예를 들어서 뭐 상표의 의미라든가 관념이 유사한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 관념의 의미는 앞에 거보다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대신에 외관과 호칭이 상당히 어떤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따질 때는 중요하구나.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상품의 유사 판단할 때는 뭐 지정 상품이 동종인가 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 등에 비춰가지고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해요. 통념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봐도 이 두 개는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은 거의 뭐 유사하다고 판단돼가지고 거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심판 가고 뭐 법원에 가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거고 유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유사한 것 같은데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소송의 결과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통념상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특허에 대해서 뭐 BTI전략, 뭐 비즈니스만 볼 게 아니고 기술만 볼 게 아니고 뭐 특허도 뭐 이렇게 연관적으로 봐야 되겠다. 상표라는 거는 상품이라는 게 있고 상품류가 있는데 내가 하나의 상표를 등록받아 놓으면은 내 상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사람은 못 받는 거구나. 이거 많이 배워뒀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 이름이라든가 상표명을 지을 때는 내가 이 브랜드를 사용해도 될 건지, 그러니까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식별력이라든가 그것을 봐가지고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액션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들 이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상표든 디자인권이든 특허든 한번 출연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달 후까지. 그러면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본다든가, 그럼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예를 들어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면 내 기술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과정 가운데 실제 출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해보다 보면은 분명히 달라진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특허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특허 대표 유병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그동안 특허와 관련해서 올려놓은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어떤 이론 같은 게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고객 기업에 돈을 받고 서비스 해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제가 전문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께서 창업의 현장 가운데서 창업을 하셨을 때에 실제로 겪게 되고 진짜 어이없는 실수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은 우리가 특허 관련 평소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기서 제가 알려드린 거는 다 잊어버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잊어버렸을 땐 유튜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술을 생각을 했는데 예. 만약에 그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그것만으로 생각이나 아이디어만으로 기술 특허가 된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법에서 뭐냐면 발명이라는 것은 기술적 상황의 참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해요. 그것들은 실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논리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설득적 논리라는 말을 계속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실제 특허라는 거는 주는 건 뭐냐면 물건을 보고 주는 게 아니고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글의 내용을 읽고서 이 기술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구나. 근데 이 기술은 검색을 해보기 예전에 없었네 하면은 등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기술을 지금 구현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하면은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관이 봤을 때 그게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구현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논리만 맞으면은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실시 가능하게끔 적었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되겠죠? 네, 거기 있습니다. 네. 디자인권이 20년까지 난다 했잖아요. 네네. 20년 뒤에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뺄 수가 있나요? 뺏는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런데요. 네네. 어쨌든 쓸 수는 있죠. 네, 법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 독점권이 해제가 됐으니까. 대신에 이것 좀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이 어렵겠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줄여서는 부경법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인이 있는데 혹시 제가 뭐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확인했는데 제가 잘못된 걸 말씀드렸다 하면 그때 저한테 전화 주셔야 돼요. 그때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 부분 잘못됐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제 쓰는데 그게 너무 널리 알려져 가지고 누구든지 그 기술이라든가 그 디자인이 누구 거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썼을 경우에는 내가 어떤 편승하는 게 되기 때문에
부정 경쟁 방지법에 또 저촉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가 아닌 이상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죠. 디자인을 말씀하셨는데 특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도 어떤 기술이 이미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기술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약품도 마찬가지죠. 의약품도 특허가 그 특허가 만료되면은 그때부터 막 이제 그 약을 새롭게 막 제너릭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상표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뭐든지 다 쓸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질문 생각하셨나요? 예. 너무 강의를 잘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다 보면은 자꾸 넘어지실 거예요. 특허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제가 도중에 이제 말씀드릴 때 손 들면은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업에 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기술인 거예요. 차라리 저를 1년 전에 만났다고 그러면은 그 기술을 특허 출원해놨을 텐데 저를 나중에 만나가지고 특허 출원 안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할 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하게 쓰이면 안 돼요. 내가 뭔가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기술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되게 좋은 기술이다.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럼 나는 뭐를 가지고 있지? 라고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도 상당히 특허 전략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적인 것들을 컨설팅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뭐 기업으로부터 돈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허를 통해서 나를 한번 부각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뭔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특허라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저 자신을 되게 잘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할 게 뭐냐면은 특허라는 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 시간과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이 나를 붙잡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기술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업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몰입이 돼버린 거예요. 특허증까지 있는 거예요. 야, 특허증까지 있으면 기술력을 인정해 준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사업이 되는 걸 거 아니야? 나는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너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BTI 전략에서 사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특허까지 받았어. 기술까지도 있어. 근데 이 비즈니스 환경이 안 돼서 지금 사업하면 우리 쫄딱 망해. 중요한 거는 나만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망하죠. 우리 부모님들도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특허에 몰입하는 건 상당히 좋고 기술 개발하는 건 좋지만은 그런 균형 감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 예, 그럴 거고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시제품도 만드셔야 되죠. 네네. 시제품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특허 관련한 거죠. 디자인권 관련해서. 생각이 잘 안 나죠. 우리 경험이 없으니까. 요즘 중국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출원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중국에 막 상표 출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상표 출원이 되는 걸 뭐 중국에 출원했을까요? 아까도 나왔었는데. 뭐를 보고? 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있었잖아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이 출원을 했네? 명칭이 나오고 브랜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브로커들이 중국 출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을 개발할 때도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이템을 개발하기보다는 아까 그 키프리스라는 사이트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처음으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특허 출원을 해놓은 거예요. 등록까지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키프리스에서 상세 정보 들어가서 그
그 이제 통합 정보에 보면은 특허 출원 날짜와 거절 이유라든가 의견서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다 클릭해서 보면은 PDF로 파일이 열리거든요. 그 이제 그 암호 넣으면은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특허 출원 명세서를 보면 아 이런 기술이 있구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절 이유 의견 제출 청구서를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심사관이 이런 이유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 내용을 보는 거죠. 아, 이 정도 기술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특허를 못 받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아, 그럼 우리 사업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특허 청하면은, 아, 우리도 등록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그 의견 제출 통지서에 그 내용을 보고서, 아, 우리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럼 우리 아이템을 이런 식으로 개발해보자. 우리 3D 프린터 할 때, 이거를 뭐 이렇게 각도를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면 좋죠. 키프레스에 일단 오늘 검색을 하셔가지고 키프레스 검색을 하셔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의 키워드를 쳐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특허 출원됐거나 등록된 것들을 한번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를 클릭해서 그 상세 정보 들어가셔가지고 그 뭐죠? 아까 그 거절 이유 같은 걸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강의해 드렸던 그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베네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출원 번호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심사 청구를 나중에 한다는 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를 왜 띄워야 되는지 조금 자기로 아, 전략적인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다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자세히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아직 더 기술 개발할 게 있는 거예요. 기술 개발할 게 있으면은 아까 이제 심사 청구를 하고 심사를 하게 되면 돈이 계속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등록이 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출원 시점을 잡기 위해서 특허 출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내가 더 뭔가 기술을 더 부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선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1년 이내에 지금 출원한 날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을 더 부과를 해서 그 새로운 신규 출원한 다음에 그거를 심사 출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모든 특허 출원은 특허 출원하면은 1년 6개월 후에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다 검색이 가능해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 모든 특허 출원은 1년 출원한 지 1년 6개월 되면 다 이제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는데 심사 청구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3년이 일단 소요가 되죠. 그다음에 그때 3년 지나기 전에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은 보통 결과 나오는 데는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시점에서 심사 청구를 하면은 4년 6개월에서 5년 정도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5년 동안에는 이 특허가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경쟁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쓰고 싶은 기술이 특허 출원이 됐는데 얘가 등록이 됐는지 거절이 됐는지 아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언젠간 얘는 등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경쟁자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쓰고 싶은데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써서 제품 개발을 했었는데 얘가 나중에 덜컥 등록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얘가 나한테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 특허 심사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처음 출원할 때 가완성을 해가지고 출연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특허 출원했을 때는 그 특허 출원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 특허 출원 번호에 해당된 문서에는 내용을 더 추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건 뭐냐면 이 A라는 특허 출원이 있고 이거를 우선권을 주장을 하면은 B라는 특허 출원 있잖아요. 여기다가 새로운 출원에다 내용을 넣어서 이걸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특허 출원을 우리가 잡아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은 1년 3개월 후에는 얘는 또 취하가 돼요. 얘 하나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1년 6개월이라고 이제 했는데 모든 특허 출원한 다음 1년 6개월은 공개가 돼요. 근데 특허라는 거는 뭐예요? 공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도 특허를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체 같은 경우는 AI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한 다음에 원래는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되는데 그냥 며칠 만에 공개를 시켜버린 거예요. 며칠 만에.
그러면 나는 이거를 심사청구를 해가지고, 근데 그 기업은 아직 심사청구를 안 했어요. 그럼 최소한 5년 정도 있다가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등록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제 이게 공개가 되어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은 특허 등록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전략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들은 되게 전략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하나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사항 없으면 이렇게 마치도록 할까요? 네. 이 시간은 우리 이제 수고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래도 이제 어차피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특허권과 디자인권과 상표권과 실용신앙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에 있어서 내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특허권과 실용신앙권과 디자인권과 상표권 한번 사용해 보겠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비즈니스하고 창업을 할 때 하나의 어떤 경력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우리의 바람을 담아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차게 박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